있습니다. 3분만 있다가 보행. 천국 인쇄 해리스를 축하하라! 정말 대단합니다. 자, 반입이 문으로 들어갑니다. 약간 좀 털이 남아있긴 하지만 저는 왁싱처럼 이렇게 못하지 않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지난달 주한 미국 대사관 앞에 서 있었던 집회 모습이었는데요. 해리스 대사의 콧수염을 떼는 장면도 보셨습니다. 외신들도 최근에 해리스 대사의 콧수염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신보철 센터장님,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16일자 뉴욕타임즈에서 네. 저 문제를 다룬 것 같아요. 그래서 해리스 대사가 일제시 강점기에 그 총독을 연상하는 그 콧수염 그런 네. 것들이 한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그리고 또 같은 뉴욕타임즈에서 보면은 일본계 미국인을 대사로 임명을 해서 한국민들이 불편해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약간 부정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보는 것에 대해서 미국의 우려가 담겨 있는 그런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보도에 대해서 센터장께서는 어떤 좀 평가를 내십니까? 사실은 저런 부분은 지금 방금 전 화면에서도 나왔지만 아직은 우리의 외교라든가 그런 부분이 이념에 묶여 있고 성숙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사실 해리스 대사가 우리의 입장과 다른 발언을 할 수가 있어요. 개인적인 특성도 있고 또 트럼프 행정부의 특성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미국인으로서 미국의 이익을 대표해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것은 적정한 절차에 따라서 해결하면 돼요. 가장 기본적인 절차가 외교부로 초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차관급 인사라든가 그런 분이 해리스 대사를 초치해서 잘못된 발언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이렇게 풀어가야 되는데 만약에 저러한 활동이 미국 워싱턴 DC에서 우리의 한국 대사를 대상으로 했으면 얼마나 또 우리 외교가 어려움을 겪겠습니까? 따라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도 조금 더 성숙할 필요는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콧수염 관련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요, 이현정 의원님. 해리스 대사가 직접 자신의 콧수염에 대해서 언급까지 했어요. 네, 원래 해리스 대사는 이제 군인 출신입니다. 네. 태평양 사령관을 역임을 했었죠. 원래는 이제 그 호주 대사로 내정이 돼 있다가 예.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어떤 대북 강경 정책이라는 어떤 그런 속에서 이제 주한 대사를 좀 더 어떤 이 군인 출신으로 해야 되겠다. 네. 이런 어떤 폼페이오 장관의 건의를 받고 해리스 대사를 사실은 이제 호주에서 이미 대사 절차를 다 밟고 있었어요. 그랬군요. 아그레망을 해서 다 절차를 밟고 있다가 이제 급히 한국 쪽으로 와서 대사로 임명이 됐지 않습니까? 네. 더군다나 이제 해리스 대사 같은 경우는 이제 모친이 일본인입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일본 이제 혈통을 갖고 있어서 그렇지만 본인은 사실은 일본과는 상관이 없죠. 어떤 면에서 보면 다 이제 미국을 대표하는 특명 정권 대사이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사실 이제 군인 때에는 해군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수염을 다 이제 깎고 이제 그런 걸 해왔는데 사실 본인이 전역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뭔가 이제 본인이 군인일 때와 일반일 때를 좀 구분하기 위해서 본인이 이제 콧수염을 기르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본인의 취향이겠죠. 근데 요즘에 콧수염 기른 분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근데 저걸 갖고 이제 문제를 삼을 수는 없다고 보고 본인 입장에서 보면 이제는 어떤 민간 외교관으로서 이제 본인의 어떤 좀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콧수염을 길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차재원 교수께서는 사실 이게 저희가 콧수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왔지만 최근에 해리스 대사의 어떤 직설적인 발언에 대해서 청와대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불편한 감정을 계속 드러내는 게 이 문제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해리스 대사가 사실 한국으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호주로 가려고 했다가 한국 대사로 급하게 이렇게 임지가 바뀌었을 때 당시 해리스 대사가 나름대로 상당히 좀 본인의 우려를 표했다고 그래요. 본인이 일본계 혈통이라는 그 측면, 그리고 한국 내 반일 감정 자체가 상당히 심하다. 그런 측면에서 내가 과연 거기 가는 것이 맞을까라는 이야기를 미 국무부 안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지금 태평양 사령관을 지냈기 때문에 당시 상당히 북핵위기가 고조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당신이 책임자라고 해서 아마 본인이 이제 왔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해리스 대사의 이 지금 일본계 혈통이라는 문제 때문에
때문에 사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뭐 이 그 조선 총독이라든지 뭐 또 뭐 식민지 역사를 그러니까 해리스 대사가 뒤집어 씌운다는 식의 그러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는 저는 상당히 좀 한미 간의 그러니까 지금 동맹의 관계 측면에서 보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뭐 우리 사회 아주 극소수이긴 하지만 저를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특정국 대사에 대해서 저렇게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인격적 모멸을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하는 행사 자체는 저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러면 이 지금 해리스 대사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 자체는 그럼 어디서 비롯됐느냐? 그것은 어떻게 보면 뉴욕타임즈도 이야기했다시피 고압적 미국 대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이 최근에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서 이온 정보위원장을 자신의 그러니까 대사 간접에 이거 불러서 사실 뭐 20번이나 이야기했다고 그러나요? 50억 달러를 이야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방위비 분담 5배 증액해야 된다는 이야기. 그리고 또 뭐 여야 의원들을 또 초청한 가운데서 이 문재인 대통령이 친북 좌파들에게 둘러싸여 있다는 이야기. 물론 해리스 대사는 그 뒤에 여러 언론과, 뭐, 일부 언론과의 그 인터뷰를 통해서 자신은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어쨌든 지금 대화의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 해리스 대사의 과합적이고, 어떻게 보면 외교 결례를 넘어선 주권을 침해하는 듯한 모습을 상당히 느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흘러나왔던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해리스 대사가 아마 이 지금 미국의 특명 정권공사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이 상대국 국민들의 일과 상대국 정부에 대한 나름대로 배려하고 그리고 본인이 전직 군인 출신이긴 하지만 이제는 외교관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자신의 은행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고 여러 가지 좀 깊이 있게 사려 있는 행동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은 듭니다. 사실 뭐 코수염 문제가 최근 해리스 대사가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북 개별 관광 문제를 이제 추진하겠다 거론을 했는데 해리스 대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미 협의를 거쳐야 된다고 이렇게 언급하면서 본격적으로 된 것 같아요. 근데 센터장님, 제가 궁금한 건 이 대사로서 이런 발언들을 직설적으로 하는 게 적절한지도 진짜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다면 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치를 하면 되는 건데 그런데도 뭐 이런 발언을 서슴치 않게 나오고 일각에서 내정 간섭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적절한 행동이에요? 적절한 행동이냐와 내정 간섭은 분리해서 설명드릴게요. 적절한 행동이냐?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약간 뭐 미국의 입장을 이야기하고는 있지만 특정 상황에 대해서는 조금 직설적인 발언을 써요. 외교관의 그 묘미는 사실 특정 사안을 설명함에 있어서 외교적 수사라고 하잖아요. 레토릭을 사용하면서 상대방을 자극하지 않는 그런 기술은 필요한데 이분은 직업 외교관이 아니고 군인 출신이다 보니까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만 이것이 내정 간섭이냐의 문제로 넘어가 보면 약간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뭐냐? 이거는 결국 미국 정부의 입장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벽이었죠. 미 국무부 대변인이 브리핑을 하는데 질문을 받았어요. 해리스 대사 건을. 그런데 해리스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지지를 받고 있다면서 해리스 대사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했어요. 그건 뭐예요? 이러한 입장들이 사실은 본부의 지침을 받아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그 과정에서 각각의 이해가 다른 부분에서 입장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것이 내정 간섭을 되려면요. 한국의 고유한 권리를 건드려야 돼요. 그런데 방위비 분담 협상이나 호르무즈 파병이나 또는 이번에 개성공단 개별 관광이나 사실 한미 간에 조율이 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내정 간섭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이 특정한 행동을 했을 때 그 행위에 대해서 압박을 하고 제재를 가한다. 그럼 내정 간섭이 되지만 서로 다른 입장에 대해서는 의견을 밝히는 것은 내정 간섭이 아니라고 보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미국의 발언에 대해서 지나치게 민감한 것 같아요. 과거 사드 문제라든가 이런 거 있을 때 중국의 발언에 대해서 내정 간섭이라는 목소리가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근데 미국이 이야기라면 그것에 대해서 과잉 반응하는 측면도 있다. 그 점도 우리가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고요. 뭐 북한 예를 들면은 사실은 뭐 더 훨씬 더 지나친데도 특히 미국이 이러한 부분이 있는 것은 아직도 우리 사회에 반미 감정이 남아있지 않나 그런 부분이 작용한다고 봅니다. 이런 과도한 반응, 여당에서도 이 해리스 대사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비판을 하고 나섰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엄중한 유감의 뜻을 표명합니다. 내정 간섭 같은 발언은 동맹관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해리스 대사의 개인 의견이죠. 대사가 한 말대로 따라간다면 대사가 무슨 조선 총독입니까?
네. 방금 들으셨지만 여당에서는요, 내정 간섭 얘기 나왔고요. 또 일제 강점기에 조선 총독에까지 비유를 했어요, 이현정 의원님. 저는 굉장히 심한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 외교적으로 내정 간섭이라면 일단 정부 차원에서 대응을 해야 될 터이고, 또 지금 해리스 대사가 사실 봤지만 지난 2018년도에 우리가 한미 워킹그룹이 만들어졌어요. 네. 즉 북핵 문제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즉 미국과 일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공동대응을 해야 된다는 것은 양국 정상 간에 다 합의한 상황입니다. 자, 그 속에서 이제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자,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드 배치됐을 때 그때 중국이 얼마나 우리에게 내정 간섭을 많이 했습니까? 자, 그때 이분들이 한마디라도 말씀을 하셨나요? 지금 뭐 서른 의원이나 송영 의원은 다 아시겠지만 정치권에서 친중 노선을 걷고 있는 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자,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중국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하면서 지금 미국의 대사 발언에 대해서 조선 총독이다라는 이 심한 이야기까지 하는 것 자체 과연 적절한 발언인지 저는 되묻고 싶고요. 또 이게 한편으로 보면 미국과 우리는 동맹관계지 않습니까? 자, 동맹관계인데 어떤 면에서 정치인들이 적과 우군이 뭔가를 분명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 지금 동맹관계에서 이런 조선 총독이라는 이런 자극적인 이야기까지 하면서 여당 의원들이 갈등을 불러일으킨다? 과연 이게 적절한 행동인지, 더군다나 이분들이 뭐 초선도 아니고 굉장히 중진 의원들이고 대권까지 꿈꿨던 의원들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분들이 이런 중요한 외교 노선과 관련된 한미 간의 동맹과 관련된 이야기를 이런 방식으로 자극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성숙하지 않는 발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차재원 교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실지 좀 궁금한데, 사실 통일부도 그렇고 청와대도 어제 공식적인 이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저도 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당 중진 의원들이 그러니까 지금 미국 대사의 그런 언행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을 하면서 상당히 표현 자체를 상당히 감정적이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또 어떻게 보면 논란이 되는 발언들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부적절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정부가 어제 상당히 강경하게 해리스 대사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이 발언에 대해서 워닝을 강하게 줬던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인데요. 아마 정부의 고민이나 그 속에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 그러니까 대통령의 신년사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북미 대화만 바라보면서 있기보다는 남북 협력을 정진시키면서 북미 대화와 함께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북한의 핵 문제의 문제는 이건 뭐 북핵 간의 북미 간의 어떻게 보면 협상의 대상이긴 하지만 그러나 북한의 핵 문제는 우리의 또 당면한 문제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우리는 그 중재자, 촉진자의 역할에만 만족해 왔지만 그런 상황에서 전혀 협상 자체가 뭔가 그 생산적인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이제는 당사자 입장에서 우리가 뭔가 독자적이고 창의적인 발상을 통해서 뭔가 이런 이 틈새를 나름대로 찾아서 뭔가를 새로운 걸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아마 그게 대북 강하게 개별 관광이라는 그렇죠. 거고. 아니요, 꼭 그거는 꼭 그렇게 하나로만 딱 특정되는 것보다는요. 그거는 뭐 하나의 그 방안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문제는 하여튼 남북 관계와 관련된 부분은 우리의 주권 사항이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이니셔티브를 주고 뭔가를 하려고 할 때마다 이 지금 해리스 대사가 뭐 어떻게 보면 태클을 걸고 나온 것처럼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정부 입장에서는 좀 사전 경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네. 그러한 직설적인 이런 이 언급보다는 앞서 우리 센터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외교부 차원에서의 그런 대응 조치들을 거친 뒤에 그 뒤에 또 그것이 재발됐을 때 했다고 한다면 좀 더 나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네, 센터장 뭐 하실 말씀이 있으시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지금 외교가 지금 약간 사전 조율이 너무 부족하다 그 생각이 들어요. 대통령께서 무슨 말씀을 하기 전에 사실은 물밑으로 조율을 해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시면 그게 이행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작년에도 김정은 답방 우리가 먼저 이야기를 한 다음에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어떻게 보면 망신을 당했고 이런 경우에도 사실은 미국하고 마찰 요인이 충분히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나온 게 아니라 신년 기자회견이라면 사전에 충분히 준비를 하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사전에 조율해서 이런 것들을 예방하는 것이 최선인데 그 부분이 부족하고 하나는 또 방향성인데요. 예. 지금 상황에서 올해 특히 북한은 대미 뭐 전면 돌파전 이렇게 얘기하면서 강경 노선을 걷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개별 관광 제재 대상은 아니라고 하지만 제재를 약화시키는 건 분명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럼 비핵화를 포기하고 남북 교류를 선택할 것인가 하는 방향성 문제도 보다 심도 있는 고민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너무 빠르게 개별 관광 추진이라는 부분이 그것도 대통령 입에서 너무 섣부르게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여러 차원에서 조율이 필요했던 거고, 그런데 그 조율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지금 북한이 취하고 있는 정세하고도, 정세의 흐름하고도 역행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가 제기될 것 같습니다. 그럼 문재인 대통령은 왜 지금 이 시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충분한데 개별 관광이라는 카드를 꺼냈을까요? 지금 북한 문제가 진전을 못 이루면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 실패한다는 어떤 불안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돌아보면 지난 3년간 2017년에는 어려웠고 18년에는 어떻게 보면은 대화가 있었지만 실질적인 진전을 못 이뤄놓은 상태에서 지금 북한은 핵보유를 보다 노골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이제 남은 2년 그 시간표에 쫓기는 부담감은 있더라도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 보세요. 지난 3년간 누가 변했습니까? 북한이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다. 미국이 변했습니까? 안 변했어요. 우리 정부가 변했는데 어떤 방향으로 변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비핵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자칫하면 핵을 용인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염려가 됩니다. 네, 차 교수님 하실 예. 말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앞서 센터장께서 지적하신 부분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만 앞서 그러니까 지금 개별 관광 자체가 허용이 되면 그것이 그러니까 북한의 비핵화를 마치 포기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부분은 조금 저는 좀 앞서간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고요. 사실 이 지금 그 남북 간의 그러니까 지금 그 관광 문제는 그 지난 2018년 9.19 공동성명에도 남북 정상간 합의가 됐던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유엔 제재 뭐 이런 부분들 미국과의 공동보조 이런 것 측면 때문에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는 측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북한이 상당히 남한 정부에 대한 신뢰를 지금 그러니까 상당히 떨어뜨리고 있는 그런 요소로 작용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우리 당사자 입장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이 범위 내에서는 뭔가를 뭐 돌파구를 열어가자는 하나 나름대로의 고민의 그러니까 뭡니까 이 일종의 행동일 수 있는 것인데요. 물론 뭐 말씀하신 것처럼 개별 관광이 허용되기까지에는 넘어야 될 벽은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미국이 지금 사실 유엔 제재를 통해서 강하게 대북 제재를 하고 있는 측면에서 과연 어떻게 틈새를 찾을 것인가의 부분도 있지만 가장 더 큰 중요한 문제는 박왕자 씨 과거 관광객 피살 사건으로 인해서 사실 북한의 신변 안전 보장 문제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북한이 딱 부러진 생명을 그러니까 대답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 그리고 지금 북한의 금강산 관광지구 시설들 다 철거해 나가라고 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과연 호응할 것이냐.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내일 당장 실현될 부분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 카드를 꺼내는 이유는 이러한 지금 꽉 막혀 있는 북핵 간의 그러니까 지금 이 북핵 협상 교착 국면을 어떤 식으로든 돌파를 해보겠다는 나름대로의 그러한 그 의지의 발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인데요. 그러한 그 자체부터 출발 선상부터 우리가 미국의 여러 가지 그러니까 압력이나 그런 그 이 간섭에 의해서 막힌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주권 국가로서의 그 역할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도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측면의 고민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교착 국면에 있는 이 북미 상황에서 새로운 무슨 돌파구를 찾아야 내야 되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런 카드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현정 의원님, 네. 사실 여러 가지 이제 4월 총선을 또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대북 정책들이 여당에 불리하게 작용을 할지 긍정적으로 작용할지 이런 건 잘 판단이 안 서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역대 우리가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대북 정책이 이 선거에 여당이 유리한 적도 있고 또 불리한 적도 있어요. 뭐 아시겠지만 남북 정상회담 이런 것들이 결코 어떤 면에서 여당한테만 유리한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이 문제는 사실은 좀 장기적으로 갖고 와요. 선거의 어떤 유불리를 떠나서 돼야 될 문제인 걸로 보여지는데 저는 지금 정부 측에서 나오는 대북 관광이라는 이 문제가 저는 굉장히 심각한 오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이 뭡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일이 가장 우선적입니다. 네. 자,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대북 관광이 왜 중단됐습니까? 좀 전에 이야기하셨지만 박항자 씨 비격 사건으로 인해서 그 위에 북한이 한 번이라도 사과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상황이 없는 상황에서 오이사 대북 제재 조치가 취해졌지 않습니까? 이 관광이라는 건요. 지금 일단 북한이 비자를 낼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간다는 거 하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이 돼야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 기자들도 북한에 취재하러 갈 때 정부 간 신변 안전 보장 각서를 받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 오토 은폐 같은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북한이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스파이 짓을 했다는 이유로 해서 결국 고문하는 끝에 결국 사망을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럼 그런 사건이 일어나면 정부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우리가 국가보안법이라는 게 엄연히 있는 것이고 또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우리 관광객이 중국을 거쳐서 만약에 북한에 들어간다 하면 그분의 생명과 안전을 어떻게 보장하죠?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어떤 험담에 오고 가고 대화도 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가 불쑥 관광을 허용하겠다? 저는 이게 도대체 전략적 목표가 뭔지, 우리가 이렇게 북한에 대해서 대화를 하려고 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지금 북한 비핵화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정부가 지난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에서 이야기했지만 신년사에서 비핵화라는 이 단어가 한마디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기본적인 어떤 노선 자체가 과연 비핵화인 것인지 아니면 그냥 남북이 북한의 핵을 가진 상황에서 그냥 잘 교류하고 살자는 것인지 저는 이 전략적 목표가 지금 상당히 흔들리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런 속에서 과연 우리 국민들을 북한으로 가라? 여행을 해라? 그 이후에는 우리 정부가 책임 못 지겠다? 이렇게 무책임한 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네. 사실 이 대북 개별 관광이요. 센터장님, 유엔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과연 어떻게 할 수 있는 건지 또 궁금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나오는 얘기는 뭐 제3국을 통해서 가야 되고, 근데 뭐 저희는 사실 예전에 저도 금강산을 다녀왔지만 뭐 내륙으로 가고 이렇게 갔었는데 이걸 이제 또 돌아서 가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일단 유엔 대북 제재에 관광을 금지하는 건 없습니다. 따라서 관광은 가능한 거죠. 그런데 과거 우리 금강산 관광 방식은 현대아산을 통해서 다 많은 인원이 갔잖아요. 그것 때문에 벌크 캐시, 대량 현금이 북한에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금지됐던 거예요. 네. 그래서 현실적으로 취하는 것이 중국 등을 통해서 북한에게 개별 비자를 받고 그래서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 일종의 돌아가는 거죠. 네. 그렇게 하면은 법적인 문제는 없을 수가 있어요.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대북 제재를 이해를 하면은요. 이러한 시도가 왜 위험한가를 알 수 있는데 북한이 핵을 보유하기 때문에 지금 국제사회는 북한 경제 전반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개별 관광이라고 하더라도 북한에게 결국 달러가 유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 경제 상황이 조금이라도 개선되면은 북한으로서는 비핵화를 하려는 동인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예. 따라서 아까 이현정 의원님께서 근본적인 문제를 짚어주셨어요. 과연 우리 정부가 지향하는 것이 북한 비핵화냐 아니면 단순한 남북교류냐. 그럼 단순한 남북교류를 지금 확대했을 때 10년 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 건가. 이러한 부분을 갖다가 충분히 설명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근본적인 질문은 없고 지금 상황이 교착됐으니까 이거로 풀어보자. 이거로 안 풀리고 핵이 고착화되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보다 자세하게 그리고 진솔하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저희들이 이 개별 관광, 북한을 개별 관광으로 가기 위해서는 넘어야 될 산들이 많이 있는데 이현정 의원님, 네.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북한에 다녀오게 되면 관광을 미국에는 입국할 수 없는 게 맞는 건가요? 지금 일단 이제 우리가 얼마 전에 이제 우리가 남북 정상회담이 북한에서 열렸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제 갔던 분들에 대해서 미국 측이 어떤 조치를 했냐면 우리가 이제 미국에는 그냥 관광 비자로 이제 충분히 6개월 동안 갈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갔다 온 사람들한테는 별도의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래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나 이런 분들이 별도로 대사관 가서 별도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미국이 북한이나 이런 적성국에 한 번 갔다 온 사람에 대해서는 미국이 비자 발급을 안 해주거든요. 그 심사를 거쳐서 해주기 때문에 일단은 미국 방문 자체가 상당히 제한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미국은 지금 원비어 사망 이후에 아예 여행을 북한으로 그렇죠. 못하게 북한 여행 하고 아예 있죠. 금지를 시켰고요. 여기에 뭐 영국이나 호주나 이런 것도 금지시켰고 일부 이제 국가 같은 경우는 이제 주의를 주는 국가로 돼 있어서 본인이 이제 중국 측을 통해서 이제 여행은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갈 수는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가 봤지만 뭐 프로그램에서 주로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인 출신이 이제 배우들이 이제 가서 저기 한번 있었지 다녀왔던 않습니까? 적이 있죠. 예. 그럼 뭐냐면 그 전제는 뭐냐면 일단 북한 측에 초청장이 있어야 됩니다. 네. 초청장 있고 난 다음에 그런 비자를 발급해주고 가야 되는데 지금 문제는 북한이 과연 이제 초청장을 내주느냐의 문제예요. 지금 최근에 북한에서 거의 초청장을 내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북관계 교착이 되면서 그러면 북한의 비자가 발급이 안 되면 만약 그렇게 갈 경우는 국가보안법 위반이죠. 즉 정부의 허가가 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오면 바로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정부 조치는 뭐냐면 그럼 개별 관광을 가더라도 이걸 어쩌면 처벌 안 해주는 조건인데 문제는 전제가 있습니다. 북한이 이걸 허용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북한이 과연 허용을 할까라는 문제가 있어요. 네. 중국인 관광객은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사실은 북한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 우리한테까지도 이걸 허용할 것이냐 이거는 사실은 이제 쟁점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관광으로 제재를 못 하더라도 뭐 노트북이나 이걸 들고 가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유엔 대북제가 어떻게 되냐면 미국산 제품이 10% 이상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북한에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노트북이나 예를 들어서 핸드폰이나 이런 미국산 제품이 있는 걸 가지고 나갈 경우엔 이게 제재에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이게 이제 우리가 만약에 어떤 여행사가 또 돈을 받아서 간다 하더라도 이 여행사의 소속이 어디냐에 따라서도 이제 좌우되는 것이고요. 관광객의 물품에 미국산 제품이 그렇습니다. 안 된다 이 네, 안 돼. 그러게 이제 말씀이시죠? 대북 제재에 걸리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말은 관광은 제한돼 있다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우리 어떤 일반 나라에서 가는 방법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차 교수님, 이현종 의원 말씀을 들어봤는데 사실 북한이 과연 허용해 줄 것인가 이 부분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허용해 주지 않으면 사실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난처해질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북한이 지금 금강산 관광지구에 있는 우리 그러니까 현대 아산의 투자했던 시설들을 다 지금 철거해 가라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이렇게 개별 관광 문제를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위험한 카드일 수도 있는 것이죠. 아까 또 다른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가 있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또 다른 건 뭐가 있는지는 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아마 지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위험한 카드를 지금 일종의 앉아 내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느냐 그 자체는 앞서 두 분이 말씀하신 걸 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개별적인 대북 관광 자체가 어떻게 보면 궁극적으로는 북한의 핵을 용인하는 결과를 낳지 않을 것인가는 이렇게 우려를 갖고 계시지만 정반대의 생각을 또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정부 여당의 입장에서는 보면 지금 이 대북 제재가 상당히 지금 수년간 지금 10년 넘게 지금 이행되고 있지만 사실 북한의 핵 개발은 점점 더 고도화되고 있거든요. 그러한 상황에서 그럼 어떤 식으로 가면 국제사회가 그럼 이렇게 압박과 포위만으로 이것이 네. 북한의 비핵화가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판단하에서 북한을 어떤 식으로 협상의 테이블을 끌어내어서 북한의 비핵화를 단계적으로나마 해보겠다는 것이 지금 미국과 북한의 간에 진행되고 있는 이 지금 협상의 이 노력들인 것이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입장에서도 보면 어떤 식으로는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고 뭔가 우리가 좀 개입하고 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개별 관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그 개별 관광 자체가 궁극적으로는 북한의 핵을 용인할 것이라고 지레짐작을 해버린다고 한다면 우리로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우리는 열심히 군사력 열심히 보강하고 북한하고 대결하고 압박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 식의 단순한 노력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정부 입장에서 편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은 아니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네, 대통령의 대한민국 대통령의 이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규정에 보면 국민의 재산과 안전도 보증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국토를 보존해야 되는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 또 하나 부여하고 있는 사명이 평화통일이에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갖고 있는 가장 큰 국가적인 모순 중에 하나가 남북 분단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이 평화통일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의무라는 겁니다. 그 의무를 충실하기 위해서라도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한번 다 해보겠다는 생각을 집권을 한 사람이라 누구나 다 한다는 것이죠.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 박정희 대통령이 이 남북 격십자 회담을 했고요. 전두환 대통령이 북한에 밀사 보내서 계속적으로 했던 노력들이 그럼 어떻게 설명될 수 있냐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신범철 센터장님, 북한이 과연 문재인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제2라고 하겠죠? 수락을 할까요? 앞으로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십니까? 최종 단계는 수락 안 할 테고 지금 당장은 시간을 좀 끌 거예요. 왜? 한미 간에 이견이 노출돼서 갈등이 발생해야지 유리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단계에서 허락하지 않을 가능성이 전 더 높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신범철 센터장과는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한해키 두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